20kg짜리 김장 대야를 들다가 빙판에 넘어졌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하신 말이요. 아이고 김치 아까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고, 양념 아까워서 어떡해? 생굴 다 터졌잖아. 119 불러달라고 했더니요. 시끄럽다. 동네 창피하게 무슨 일이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깨달았어요. 나는 김치보다 못한 인생이었구나. 1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내려고요.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녘 국도를 달리는 검은색 소형차 한 대가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여자의 이름은 미진, 42살이었죠. 라디오에서는 기상캐스터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 미진의 손가락이 히터 버튼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차 안을 덮이는 건 바람이 아니라 허리 아래에서 올라오는 둔탁한 통증이었죠. 마치 누군가 척추뼈 사이사이에 녹슨 못을 박아 넣은 것 같았어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미진은 멈춰 섰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두드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통증은 물러설 기미가 없었어요. 미진은 몸을 비틀어 뒷좌석에 던져둔 가방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익숙한 플라스틱 통이 잡혔죠. 뚜껑을 열자 하얀 알약 2개가 손바닥 위로 굴러떨어졌어요. 물도 없이 그걸 입에 털어 넣었죠.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가는 약의 쓴맛이 혀끝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광대뼈 아래로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신호가 바뀌었어요. 미진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백폭이, 할 수 있어. 낮은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어요. 미진은 룸미러 위에 매달린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었죠. 엄마 딸이니까. 엑셀을 밟는 발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차창 밖으로 하얀 입김 같은 새벽 안개가 흩어졌죠. 국도변 가로수들이 화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댁 마당에 들어선 미진의 눈앞에 산이 펼쳐졌어요. 배추산이었죠. 커다란 고무대야 10개에 나눠 담긴 절인 배추가 마당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대충 세어보아도 백포기는 좋게 넘어 보였죠. 찬바람이 불었어요. 배추에서 올라오는 소금기 섞인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죠. 미진은 무심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작고 낡은 수첩이 만져졌죠.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녀만의 비밀이었어요. 배추가 참 실하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죠.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고 목에는 털목도리까지 두른 모습이었어요. 따뜻하게 차려입은 그 모습과 마당에 찬 공기가 묘한 대비를 이루었죠. 올해는 양념 아끼지 말고 팍팍 넣어라. 작년엔 좀 싱거웠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미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네, 어머니. 미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넓은 마당 어디에도 사람 그림자가 없었죠. 형님들이 오시면 그래도 나눠서 할 수 있을 텐데. 미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들은 언제 오세요?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갔어요. 혀를 차는 소리가 마당에 또렷이 울렸죠. 즉, 큰 며느리는 애가 학원 가야 한다더니 작은 며느리는 병원이 어쩌고. 맨날 핑계야, 핑계. 시어머니는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젊은 내가 부지런히 하면 되지 뭘. 빨리 갈아입고 나와라. 방 안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진은
다시 한번 배추산을 올려다보았어요. 100포기의 배추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오늘 하루 안에 자신을 모두 처리하라고 명령하듯이요. 부엌에서 물을 써는 미진의 손이 리듬을 탔어요. 톡톡톡 도마 위에 하얀 무채가 쌓여갔죠. 손가락은 차가운 물에 젖어 곧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죠. 화면에 뜬 이름은 큰형님이었어요. 미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전화를 받았죠. 네, 형님. 수화기 너머로 큰형님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동서,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막내가 갑자기 학원 보충 수업이 잡혔대. 픽업을 안 하면 안 된다더라고. 내년엔 꼭 갈게. 미진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하지만 나온 말은 달랐죠. 네, 형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진동이 울렸어요. 이번엔 작은 형님이었죠. 동서, 내가 오늘 피부과 패키지 끊어놓은 게 있는데 위약금이 너무 비싸서 취소가 안 되네. 좀 이해해 줄 수 있나? 미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삼켰어요. 또 혼자였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재료 준비 다 됐냐? 점심 먹고 바로 버무리자. 어영부영하다간 해지겠다. 미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당에 쌓인 배추 위로 햇살 한 줄기 없는 잿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미진의 허리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고무대야 앞에 미진이 쪼그려 앉았죠. 무릎이 땅에 닿을 듯 깊이 웅크린 자세였어요. 그 자세로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려 속을 넣기 시작했죠. 양념의 붉은 빛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새우젓과 멸치액젓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찬바람이 불 때마다 젖은 고무 장갑 속 손가락이 곱아들었어요. 10포기, 20포기, 30포기. 미진의 허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척추 마디마다 녹슨 못이 박힌 듯 찌릿찌릿 아팠죠. 미진은 잠시 허리를 펴보려 했어요. 하지만 펴는 순간 더 큰 통증이 밀려왔죠. 얼굴이 저절로 일그러졌어요. 속이 덜 찼다. 옆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죠. 무채 좀 더 넣어라. 풍성해야 맛있지. 미지는 말없이 무채를 한 움큼 더 집어넣었어요. 손이 벌겋게 얼어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죠. 굴 터진다. 살살 해라, 살살. 그 비싼 생굴이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어요. 미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두드렸죠. 한 번, 두 번. 하지만 시어머니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죠. 미진의 앞치마는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손톱 밑으로 고춧가루가 파고들어 따가웠죠. 50포기, 60포기, 70포기. 미진의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다리에 쥐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죠. 멈추면 해가 지기 전에 끝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녀는 또다시 허리를 두드리며 배추를 집어들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99포기, 그리고 마지막 100포기. 미지는 마지막 배추를 대야에 담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죠. 휴! 하지만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완성된 김치가 담긴 커다란 고무 대야를 창고로 옮겨야 했죠. 2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묵직한 대야가 5개나 남아 있었어요. 미지는 첫 번째 대야를 들어 올리려 했어요.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이 들었죠. 비명을 삼키며 대야를 내려놓았어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지는 부엌 쪽을 바라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미지는 힘겹게 일어나 부엌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무거운데 같이 좀 들어주세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내 허리는 허리가 아니냐? 난 늙어서 못한다. 젊은 내가 요령껏 해라.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TV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미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말문이 막혔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죠. 미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젖은 앞치마를 할퀴었죠. 그녀는 무심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낡은 수첩이 만져졌죠. 엄마 딸이니까 할 수 있어. 미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양손으로 대야 손잡이를 움켜쥐었죠.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발, 두 발 걸음을 옮겼죠. 미진의 발걸음이 위태로웠어요. 무거운 대야를 안은 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발밑으로 마른 흙과 자갈이 스치는 감촉이 느껴졌죠. 그때였어요. 수도가 옆을 지나던 미진의 발이 무언가를 밟았죠. 낮에 튄 물이 얼어붙은 빙판이었어요. 매끄럽고 투명한 얼음 위에 미진의 고무신 밑창이 미끄러졌죠. 순간 모든 것이 느려졌어요. 미진의 몸이 뒤로 기울기 시작했죠. 무거운 대야가 손에서 떠났어요. 미진의 눈에 잿빛 하늘이 들어왔죠. 처마 끝, 나뭇가지, 전깃줄, 그리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허공. 뚝! 등이 땅에 닿기도 전에 척추에서 섬뜩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죠. 그 다음 순간 미진의 등이 얼어붙은 땅바닥에 부딪혔어요. 쾅! 거대한 고무대야가 옆으로 쓰러지며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미진의 얼굴 위로, 앞치마 위로, 땅바닥 위로 새빨간 김칫국물이 피처럼 번져나갔죠.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허리 아래가 타는 것 같았죠. 아니,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만 새어나왔죠. 미지는 꿈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허리 아래로 전해지는 감각이 이상했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부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달려나왔죠. 미지는 구원의 손길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죠. 아이고. 시어머니의 눈이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훑쳤어요. 이 비싼 양념을 다 쏟으면 어떡하니? 빨리 안 주워 담고 뭐해? 미진의 귀를 자신의 고막을 의심했어요. 자신이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고통 때문에 환청이 들린 건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어휴, 생구리. 저 비싼 생구리 다 터졌잖아. 아까워 죽겠네. 시어머니가 쪼그려 앉아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손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미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죠.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하얀 입김 사이로 시어머니의 분주한 손놀림만 보였죠. 어머니 119 좀 불러주세요. 미진의 목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손을 멈추지 않았죠. 아이고, 저 양념통도 깨졌네. 이걸 어떡해. 땅바닥에 찬 기운이 미진의 등을 파고들었어요. 얼어붙은 흙과 양념과 고통 속에서 미진의 의식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죠. 눈앞에서 별들이 반짝였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시어머니의 등이었어요. 쏟아진 김치를 주워 담느라 정신없는 그 구부정한 등. 딸처럼 10년을 모신 며느리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 등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미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이 양념인지 눈물인지 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잿빛 하늘 위로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 미진이 쓰러져 있었어요. 붉은 양념이 그녀의 몸 아래로 번져나가 마치 피웅덩이처럼 보였죠. 미진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어요. 숨을 쉴 때마다 허리에서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죠. 어머니. 미진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죠. 대신 엎어진 대야 주위를 맴돌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이고, 저 비싼 생굴 다 터졌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미진의 귀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조심 좀 하지. 시어머니가 쪼그려 앉아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손으로 쓸어 담았어요. 굴이 터져 흰 속살이 드러난 것을 보며 혀를 찼죠. 미진은 그 모습을 흐릿한 시야로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이를 구 좀 불러줘요. 미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허리 아래로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걱정이 아닌 짜증이 그 얼굴에 가득했죠. 이 밤중에 동네 시끄럽게 무슨 일이구냐. 그냥 삐끗한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라.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바닥에 김치를 긁어모았어요. 미진은 입술을 깨물었죠. 이가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어요. 그 고통이 허리의 고통보다 차라리 나았죠. 차가운 땅바닥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미진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양념에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아 갔어요. 별빛 아래 시어머니의 중얼거림만 밤 공기에 떠돌았죠. 좋은 재료가 다 버려지게 생겼네. 에휴.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비추었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섰죠.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운전석에서 남자가 뛰어내렸어요. 미진의 남편 성훈이었죠. 성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닥에 번진 붉은 자국이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서 그것은 영락없이 핏자국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아내의 모습. 미진아. 성훈이 달려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죠.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하소연했어요. 예, 내 처가 일하다가 김치 대야를 엎었다. 아까워서 어쩌니. 저 비싼 굴이랑 새우젓이. 성훈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리지 않았죠. 그의 눈에는 오직 바닥에 쓰러진 아내만 보였어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미진에게 달려갔죠. 미진아, 괜찮아? 성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입술은 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미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성훈이 아내의 몸을 일으키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죠. 그악! 미진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처절한 소리였죠. 성훈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허리가. 미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성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거였죠. 성훈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119 버튼을 누르는 동안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119? 그냥 좀 쉬면 나을 텐데. 성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환자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성우는 뒷좌석을 최대한 눕힌 뒤 아내를 조심스럽게 옮겨 실었죠. 미지는 비스듬히 누운 채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이 새어나왔죠. 차가 국도를 질주했어요. 비상등이 깜빡이며 어둠을 갈랐죠. 성운의 발이 엑셀을 힘껏 밟고 있었어요. 계기판의 바늘이 120을 넘어섰죠.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성운이 소리쳤어요. 백미러로 아내의 얼굴을 훔쳐보았죠. 미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여보. 미진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통에 젖은 그 목소리가 성운의 가슴을 후벼 팠죠. 죄송해서 어떡해. 성운의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뭐라고요? 미진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성운의 귀를 때렸죠. 어머니 김장 다 못 끝냈는데 양념도 다 쏟고. 성운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허리가 부러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을 만큼 아플 텐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김장이라니. 지금 김치가 문제야? 성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이었죠. 당신 허리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미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흐느끼기 시작했죠. 고통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울음이었어요. 성우는 그제야 깨달았죠. 아내가 10년 동안 어떤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성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핸들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엑셀을 더 깊이 밟았어요. 어둠 속으로 차가 돌진했죠.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미진이 들것에 실려 안으로 사라졌죠. 성우는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흰문이 닫혔어요. 성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죠.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니 붉은 양념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마치 피처럼 보였죠. 성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무릎 사이로 고개를 떨궜죠.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큰형수였죠. 성우는 잠시 화면을 노려보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죠. 네. 도련님, 나 큰형수야. 동서가 전화를 안 받네. 김치 다 됐으면 가지러 가려고. 출발하면 되나? 성우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긴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죠.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형수님. 성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미진이 지금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큰형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왜? 무슨 일이야? 김장하다 넘어져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김치는 사서 드세요. 성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다른 환자 보호자인 듯 했죠. 그 울음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성우는 고개를 들어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죠.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 몇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성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죠. 눈은 수술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여전히 그 위에서 빛나고 있었죠.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죠. 성운이 벌떡 일어섰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남편입니다.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에 성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성훈의 무릎이 풀렸어요. 벽을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품에서 엑스레이 필름을 꺼냈어요. 복도의 형광등 빛에 비추었죠. 하얀 뼈의 형상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이상했죠.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어떤 부분은 아예 어긋나 있었어요. 이번 낙상으로 요추, 그러니까 허리뼈가 골절된 건 맞습니다. 의사가 필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훈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의사의 손가락이 필름 위를 천천히 옮겨 다녔죠. 보세요. 이 디스크들 이미 다 터져서 흘러내린 지 오래됐어요. 이건 최근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은 된 거예요. 성우는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허리가 안 좋다는 건 알았죠. 가끔 허리를 두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죠. 척추뼈 사이사이가 거의 닳아서 뼈끼리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도대체 이 몸으로 어떻게 걸어 다닌 겁니까?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이건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의사가 필름을 내렸어요. 성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면 한 발자국도 못 댑니다. 부인분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김장이요. 성훈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백포기의 김장. 쪼그려 앉아서 배추를 치대는 일. 무거운 대야를 나르는 일. 그걸 10년 동안 해마다 혼자서. 성훈의 다리가 풀렸어요. 벽을 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죠. 의사가 무슨 말인가 더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죠. 나는 몰랐다. 10년 동안 아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수술이 끝났어요. 미지는 1인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위로 산소 호스가 걸쳐 있었죠. 성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내의 손이 이렇게 거칠었던가 새삼 느꼈죠. 손마디가 굵어져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고춧가루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보호자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환자분 입고 오신 옷이랑 소지품입니다. 간호사가 봉지를 건넸어요. 양념이 많이 묻어서 세탁하셔야겠어요. 버리실 거면 말씀해 주시고요. 성훈이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했죠. 봉지를 열자 시큼한 김치 냄새가 올라왔어요. 양념에 절은 옷가지들 사이로 낡은 앞치마가 보였죠. 성훈은 앞치마를 꺼내 들었어요. 붉은 양념과 검붉은 피가 뒤섞여 얼룩져 있었죠. 그 앞치마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뭔가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툭 튀어나왔죠. 작은 수첩이었어요. 낡고 꼬깃꼬깃한 수첩. 양념에 젖어 가장자리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성우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성훈의 손가락이 천천히 첫 장을 넘겼죠. 아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성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글씨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죠. 미진의 둥글둥글한 글씨체. 그런데 그 내용은 성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성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을 넘겼죠. 또 다음 장을. 그리고 또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빼곡히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아내의 평화로운 얼굴과 수첩을 들고 있는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이 대비되었죠.
창밖에서 새벽빛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하얗게 물드는 하늘 아래 성우는 아내의 수첩을 펼친 채 굳어 있었죠.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병실 창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차가운 푸른빛이 하얀 침대 시트 위로 번졌죠. 성우는 아내의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치고 있었어요. 아내의 글씨였어요. 둥글둥글한 펜글씨. 결혼 전 연애 편지에서 보았던 바로 그 글씨체였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연애 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성운의 눈이 첫 번째 문장에 닿았어요. 엄마, 오늘 아버님 칠순상 혼자 다 차렸어. 2015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벌써 10년 전이었어요. 성우는 기억을 더듬었죠. 그의 아버지 칠순잔치. 자신은 회사 일로 바빠서 늦게 도착했었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상이 차려져 있었죠. 허리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서 울면서 약 먹었어. 성운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다음 문장을 읽었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성운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 있었죠. 모두 돌아가신 장모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었어요. 엄마, 오늘 큰형님 대신 제사상 혼자 차렸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기어서 방에 들어갔어.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 엄마, 오늘 김장 여든 포기했어. 형님들은 또 안 왔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나 어떡해. 엄마, 병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남편한테 말하면 또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성운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글씨 위로 뚝뚝 떨어졌죠.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몇 장을 더 넘기자 가장 최근 날짜가 나왔어요. 바로 어제, 그러니까 사고 전날이었죠. 엄마, 이제는 진통제도 안 들어. 성운의 손이 완전히 멈추었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다들 싫어하겠지? 종이 위에 얼룩이 져 있었어요. 글씨가 삐뚤어진 부분이 있었죠. 아내가 울면서 쓴 흔적이 분명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성우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뒤흔드는 통곡이었죠. 미안해. 성운이 중얼거렸어요. 침대에 누운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마취에서 덜 깬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했죠. 10년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얼굴. 내가 미안해. 몰라서 미안해. 성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10년 동안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 온 손이었죠. 창밖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죠. 성운은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죠. 밤새 한숨도 못 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자판기 앞에 멈춰섰죠. 동전을 넣고 커피 버튼을 눌렀어요. 드르륵 종이컵이 내려왔어요. 검은 액체가 채워지는 동안 성우는 벽에 기댔죠.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미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성운이 무심코 말했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 좋은 날 분위기 깨지게. 그때 미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찰나의 일그러짐. 그리고 곧바로 올라간 입꼬리. 억지 미소였죠. 미안해.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던 표정이었죠. 허리뼈가 으스러지는 통증을 꾹꾹 눌러 담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걸 보고 분위기 깨진다고 했죠. 성운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손에 들린 종이컵이 우그러졌죠.
뜨거운 커피가 손등 위로 튀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성우는 구겨진 종이컵을 벽을 향해 내던졌어요. 검은 커피가 하얀 벽에 튀었죠. 지나가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 쳐다보았어요. 성우는 벽을 한 대 쳤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주먹마디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그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내가 10년간 겪은 고통에 비하면 나쁜 놈. 성훈이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죽일 놈이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슬픔과 죄책감이 천천히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었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성우는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번에 필요한 물품을 챙기러 온 거였죠.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아프다는 내색 하나 없이. 성우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어 아내의 옷가지를 꺼내려는데 문득 수첩의 한 구절이 떠올랐죠. 약 껍질은 장롱 가방에. 성훈의 손이 멈추었어요. 장롱 가방? 옷장 구석을 뒤졌죠. 먼지가 쌓인 곳에 무언가 있었어요. 루이비통 가방이었죠. 성훈은 그 가방을 알아보았어요. 10년 전 결혼할 때 예물로 사준 가방이었죠. 당시 몇 달치 월급을 털어서 산 거였어요.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고 다니지 않더라고 생각했죠. 성우는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묵직했죠. 무언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퍼를 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와르르르. 가방을 뒤집자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졌어요. 은색 물결이 바닥을 덮었죠. 성우는 눈을 의심했어요. 빈 진통제 포장지였어요. 은색 알루미늄 껍질. 하나, 둘이 아니었죠.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는 되어 보였어요. 그 사이사이로 누렇게 바랜 파스 껍질도 섞여 있었죠. 성우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은색 껍질들이 그의 무릎까지 차올랐죠. 마치 눈이 쌓인 것 같았어요. 차갑고 서늘한 죽음의 눈. 그제야 이해했어요. 아내가 왜 이 가방을 쓰지 않았는지. 남편이 사준 예물 가방을 자신의 고통을 숨기는 무덤으로 썼던 거죠. 성우는 은색 껍질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약 이름이 적혀 있었죠. 트라마돌. 그 옆에 또 다른 껍질. 울트라색. 또 다른 것. 타이레놀 8시간. 10년의 세월이 그 작은 껍질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10년의 고통, 10년의 눈물, 10년의 침묵이요. 성우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손에는 한 움큼의 약 껍질이 쥐어져 있었죠.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 위로 은색 껍질들이 떨어졌죠. 그때 거실 전화가 울렸어요. 성우는 기계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발신자 표시에 시어머니 핸드폰이라고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병원에서 언제 오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어요.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작은 형수가 김치 가져가야 한다는데 내가 와서 좀 실어줘라. 걔가 손목이 약하잖니. 무거운 거 못 든다고.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에 쥔 약 껍질을 바라보았죠. 은색 포장지에 반사된 빛이 눈을 찔렀어요. 야, 듣고 있어? 내일까지는 와야 된다? 김치가 상하기 전에 나눠 가져가야지. 미진이 일 못하면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야. 미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아내의 이름. 하지만 그 이름 뒤에 괜찮냐, 어디 다쳤냐, 수술은 잘 됐냐 같은 말은 없었어요. 형수들도 다 기다리고 있다. 빨리 연락해. 툭. 전화가 끊겼어요. 성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약 껍질들을 내려다보았죠. 수천 개의 껍질.
수천 번의 고통, 수천 번의 참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 가족들. 성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것이 들어앉았죠.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새겨졌어요. 성훈은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 섰어요. 창구 너머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었죠. 아내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 전부요. 최근 10년치. 직원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성훈의 눈빛에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성훈은 봉투를 받아들었죠. 묵직했어요. 양손으로 받쳐야 할 만큼 그 무게가 곧 10년의 무게였죠. 성훈은 병원을 나와 근처 약국으로 향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약사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성훈은 주머니에서 약 껍질 몇 개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은색 포장지가 흰 조명 아래서 번쩍였죠. 약사가 껍질을 집어들었어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죠. 약사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마약성 진통제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죠. 장기 복용의 위험성, 간과 위에 미치는 영향, 내성의 문제. 약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의 눈에 놀라움이 짙어졌어요. 이 몸으로 어떻게 버티셨대요? 약사가 혀를 내둘렀어요. 성훈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성훈은 약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성훈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삐걱 경첩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렸죠. 침대에 누워있던 미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마취에서 막 깬 눈이 아직 흐릿했죠. 남편을 알아보자마자 불안한 빛이 스쳤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을까? 김장은 어떻게 됐을까? 미진의 입술이 달싹였죠. 자신의 몸보다 시댁 걱정이 먼저 입 밖으로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성훈이 먼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죠. 굳은 살 박인 손, 갈라지고 트고 거친 손. 10년 동안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한 손이었어요. 성훈이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양념에 물들고 가장자리가 해진 그 수첩을요. 미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비밀이 남편의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성훈은 수첩을 아내의 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죠. 들키고 말았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누군가 알아주었다는 안도가 뒤섞였어요. 10년 동안 혼자 삼켜왔던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성훈이 아내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제 김장 안 해. 그리고 당신,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둬. 미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처음으로 그 손에서 안전함을 느꼈죠. 창밖에는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차갑고 하얀 달빛이 병실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죠.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은빛 빗줄기가 내려앉았어요. 병원 휴게실 구석 자리에 성훈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죠. 화면에 엑셀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상단에 굵은 글씨로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죠. 성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어요. 옆에는 아내의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죠. 수첩에 적힌 날짜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숫자를 입력했어요. 2015년 시아버지 칠순잔치, 노동시간 14시간. 2016년 김장 85포기, 노동시간 12시간. 2017년 추석 제사, 노동시간 16시간. 성우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거기에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중노동 가상까지 적용했죠. 숫자가 쌓여갔어요. 한 줄, 두 줄, 10줄, 20줄. 옆자리에서 누군가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성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휴게실에 울렸죠. 성훈은 병원비 영수증 뭉치를 꺼냈어요. 원무과에서 뗀 10년치 진료 기록이었죠. 한 장씩 스캔하여 파일에 첨부했어요. MRI 촬영비, 물리치료비, 약값.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계산기 앱을 열어 최종 합계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확인하는 성훈의 눈빛이 차가웠죠. 마치 중요한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 같았어요. 아니, 전쟁을 앞둔 장수 같았죠.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성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죠.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어요. 곧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죠. 시댁 거실에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배달음식 짜장면과 탕수육이 식탁을 채웠죠. 시어머니와 형님 둘이 둘러앉아 젓가락을 놀리고 있었어요. 식탁 한 구석에 편의점표 막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죠. 씹는 순간 인상이 확 구겨졌어요. 에이 퇴. 시어머니가 김치를 뱉었어요. 휴지에 싸서 버리며 혀를 찼죠. 중국산인가 배추가 질겨 빠졌네. 미진이가 담근 게 시원하고 맛있는데. 큰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안 가득 짜장면을 우물거리며 맞장구를 쳤죠. 그러게요. 동서가 손맛은 좋은데 몸이 너무 약해서 탈이에요. 작은 형님도 거들었어요. 탕수육에 소스를 듬뿍 찍으며 말했죠. 어머니, 김장 남은 거 가져오긴 해야 하는데 언제 가죠? 도련님이 실어다 주신다면서요. 세 사람의 대화에는 미진의 안부가 없었어요. 수술은 잘 됐는지, 언제 태어나는지, 얼마나 아픈지. 그런 질문은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짜장면 국물을 후루룩 마셨어요. 입가에 묻은 검은 소스를 손등으로 훔치며 중얼거렸죠. 에휴, 집에서 담근 김치가 그립네. 빨리 가져와야 할 텐데.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세 여자의 젓가락질이 바빠졌죠. 접시가 비워지고 또 채워졌어요. 아무도 병원에 누워있는 미진을 떠올리지 않았죠. 성우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담당 의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죠. 화면에 복잡한 의료 차트와 숫자들이 떠 있었어요. 의사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수술 경과, 재활 치료 계획, 예상 회복 기간. 성우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죠. 최소 1년의 재활이 필요했어요.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해야 했죠.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도 나왔어요. 성우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해주십시오. 후유증 하나도 안 남게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비용 걱정은 안 하느냐는 눈빛이었죠. 성우는 그 시선을 받아내며 말을 이었어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청구할 곳이 있으니까요. 성훈의 눈이 번뜩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죠. 의사는 그 눈빛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병실에 밤이 찾아왔어요.
미진은 진통제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어요. 성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물수건으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 훔쳤죠. 손마디가 굵어지고 피부가 갈라진 손이었어요. 10년의 노동이 새겨진 손이었죠. 그때 성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음이 고요한 병실에 크게 울렸죠. 화면을 확인한 성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머니였죠. 성운은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 비상구 앞에 서서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느냐는 질문이었죠. 너무 비싸면 그냥 퇴원시켜서 집에서 요양하라는 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걔 꾀병도 좀 있어. 원래 호들갑이 심하잖니. 성우는 눈을 감았어요. 이를 악물었죠.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 주말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성운이 말을 이었어요. 김치도 가져가고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형수님들도 다 오시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성운은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죠. 어둠 속에 자신의 얼굴이 유리에 비쳤어요.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죠. 주말 아침이 밝았어요. 성우는 안방 거울 앞에 서 있었죠.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놀림이 느리고 신중했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충혈된 눈, 며칠째 제대로 못 잔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죠.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루이비통 쇼핑백이 놓여 있었죠. 10년 전 아내에게 선물했던 그 가방에서 나온 것들을 담은 쇼핑백이었어요. 수천 개의 빈 약껍질과 파스 뭉치가 가득 차 있었죠. 그 옆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청구서와 진료 기록, 녹음 파일을 담은 USB까지. 복수의 무기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었죠. 성우는 쇼핑백을 한 손에 서류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현관으로 향하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죠. 벽에 걸린 결혼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미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 모습이었죠. 아직 손이 거칠어지기 전, 허리가 부서지기 전의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성우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어요. 유리 너머 미진의 눈이 웃고 있었죠. 성운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다녀올게. 다 끝내러.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성운을 맞았죠. 그의 발걸음이 주차장을 향해 똑딱똑딱 울렸어요. 검은색 세단이 시댁 마당으로 거칠게 들어섰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튀기며 먼지를 일으켰죠. 차가 멈추자 엔진 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성운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어요. 검은 정장 차림이 겨울 햇살 아래서 또렷이 드러났죠. 한 손에는 루이비통 쇼핑백, 다른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성운의 눈이 마당 한 구석을 향했어요. 며칠 전 미진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였죠. 수도가 옆 땅바닥에 말라붙은 양념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검붉은 얼룩이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죠. 성우는 그 자국을 한동안 노려보았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펴졌어요.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깔깔대는 여자들의 목소리였죠. 형님들과 시어머니가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죠. 성운이 대문을 향해 걸었어요. 구두굽이 자갈을 밟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죠. 걸음걸이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매 걸음마다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대문 앞에 섰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죠. 쾅! 문이 세게 열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뚝 끊어졌죠. 정적이 흘렀어요. 열린 문틈 사이로 성운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서늘하게 굳은 표정이었죠. 눈빛에는 그 어떤 따뜻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가운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거실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운이 거실로 들어섰어요.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죠. 거실 한가운데 식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형님네 부부들이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죠. 큰형님이 먼저 성운을 발견했어요. 손에 들린 쇼핑백을 보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죠.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반색했어요. 어머, 서방님 오셨네. 그게 김치예요? 역시 미진 씨가 손이 빨라. 작은 형님도 거들었어요. 사과를 베어 물며 말했죠. 차에 실어주시면 되죠? 우리 차가 작아서 한 번에 못 가져갈 것 같은데. 성우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식탁을 향해 걸어갔죠. 구두 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성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검은 정장 차림이 어딘가 낯설어 보였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냐? 걔 퇴원은 했고? 성운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식탁 앞에 멈춰 섰죠. 가족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었죠. 거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성운의 눈이 식탁 위 과일 접시를 스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든 쇼핑백을 들어 올렸죠. 성운의 손이 움직였어요. 루이비통 쇼핑백을 식탁 한가운데로 가져갔죠. 그리고 뒤집었어요. 와르르르.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은색 물결이 쏟아져 내렸죠. 과일 접시 위로, 식탁보 위로, 바닥 위로. 수천 개의 약껍질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들이 비명을 질렀죠. 큰아주버님이 놀라서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쿵,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죠. 은색 알루미늄 껍질들이 식탁을 뒤덮었어요. 그 사이사이로 누렇게 바램 파스 껍질이 섞여 있었죠. 사과 위에, 귤 위에, 포도 위에 약 껍질들이 쌓였어요. 마치 은빛 눈이 내린 것 같았죠.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 질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성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고함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형수님들이 김치 타령할 때 미진이는 밥 대신 이걸 먹었습니다. 성운이 식탁 위 약껍질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햇살에 은색 포장지가 번쩍였죠. 지난 10년 동안요. 형님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약껍질 산을 내려다보았어요. 수천 개의 껍질이 식탁 위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본 듯 눈이 커졌어요. 성운이 말을 이었어요. 트라마돌, 울트라셋. 전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걸 10년 동안 삼키면서 형수님들 대신 김장하고 형수님들 대신 제사 지내고 형수님들 대신 이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성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고함이 아니었죠. 차갑게 벼린 칼날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허리가 부서졌습니다.
척추가 으스러졌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죽느냐 사느냐 누워 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형님들이 고개를 떨구었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성훈이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양념에 물든 그 수첩을 형님들 눈앞에 들이밀었죠. 이거 아십니까? 미진이가 10년 동안 쓴 일기입니다. 성훈이 수첩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죠. 목소리가 거실에 또렷이 울렸어요. 2018년 5월 12일. 큰형님 내일 돌잔치 음식 70인분 혼자 준비함. 손목 인대 늘어나서 파스 3장 붙이고 전 붙였음. 큰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성훈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죠. 2020년 11월 22일. 김장 95포기. 형님들 또 안 옴. 큰형님은 네일 아트, 작은형님은 피부과. 허리 끊어질 것 같아서 진통제 5알 삼키고 버팀. 작은형님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성훈이 수첩을 덮었어요. 목에 핏대가 섰죠.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미진이가 당신들 하녀입니까? 성훈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왜 우리 아내만 죽어나가야 합니까? 형수님들은 손톱 하나 까딱 안 하면서 형님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대꾸할 말이 없었죠. 옆에 앉은 남편들이 눈을 피했어요. 자기 아내들의 추한 민낯이 드러난 거였죠.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성훈이 먼저 말을 끊었죠.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아직 어머니 차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난생 처음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는 얼굴이었죠. 성훈이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빼내 식탁 위에 쫙 펼쳤죠. 약 껍질 위로 하얀 종이들이 깔렸어요. 엑셀로 정리된 표가 보였어요.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었죠. 성훈이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지난 10년 김장 및 제사 노동비, 최저시급 적용, 야간수당, 휴일수당, 중노동 가산까지 계산했습니다. 성훈의 손가락이 숫자 위를 미끄러졌어요. 1,500만 원. 형님들이 숨을 삼켰어요. 성훈이 다음 항목을 짚었죠. 척추 수술비 및 향후 1년 재활 치료비. 1,000만 원. 종이를 넘겼어요. 마지막 항목이 나왔죠. 정신적 피해 보상금. 500만 원. 성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죠.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합계 3,00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성훈은 웃지 않았어요. 그동안 공짜로 드신 김치 한 포기에 10만 원씩 쳤습니다. 성훈이 선언했어요. 억울하시면 직접 담그셨어야죠. 이번 주 내로 입금하세요.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았어요. 의자 등받이를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가족끼리 돈 계산이라니. 천벌을 받을 놈. 성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죠. 시어머니와 눈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가족이요? 성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어머니가 미진이 쓰러졌을 때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성훈이 말을 이었죠. 양념 아까워서 어떡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죽어가는데 양념 걱정을 하셨죠. 그게 가족입니까?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성훈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모두에게 보여주었죠. 사진 앱이 열려 있었어요. 식탁 위 약껍질 산을 찍은 사진이었죠. 입금 안 되면요.
성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형님들 남편 회사 게시판에 이 사진 올리겠습니다. 청구서랑 같이요.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성운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어머니 다니시는 노인정에도 뿌리겠습니다. 동네방네 다 알게요. 며느리 등골 빼먹은 집안이라고.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형님들이 남편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큰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 성운에게 다가왔죠. 야, 진정해.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성운이 형의 손을 뿌리쳤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죠. 가족이라면서 왜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형님? 큰아주버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작은아주버님도 고개를 떨구었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난장판이 된 거실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약껍질과 서류가 뒤섞여 있었죠. 형님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쾅! 구석에서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울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시아버지 정우가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이 지켜보던 노인이었죠. 주름진 손이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죠. 정우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지팡이 끝이 바닥을 두드리며 똑똑 소리를 냈죠. 식탁 앞에 멈춰 섰어요. 떨리는 손이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겼죠.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아내의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노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수첩을 덮었어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와 형님들을 바라보았죠. 눈에 핏발이 서 있었어요. 다들 무릎 꿇어.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뚜렷했죠. 당장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형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죠.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우의 지팡이가 다시 바닥을 내리쳤어요. 쾅! 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죠. 못 들었어. 형님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식탁 옆 바닥에 털썩털썩 주저앉았죠. 시어머니만 버티고 서 있었어요. 정우가 아내를 노려보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죠. 하지만 지금 그 눈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어요. 바닥에 닿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죠.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성우는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첫 번째 승리였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무릎 꿇은 세 여자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죠. 시아버지 정우가 무릎 꿇은 세 여자를 내려다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에 핏기가 올라와 있었죠. 지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우가 시어머니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어요. 50년 해로한 아내였죠. 하지만 지금 그 눈에는 차가운 분노만 서려 있었어요. 며느리 허리가 부러졌는데 양념 걱정을 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정우의 고함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였죠. 형님들이 어깨를 움츠렸어요. 정우가 성운이 가져온 청구서를 집어들었어요. 숫자들을 훑어보았죠.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정우가 청구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무릎 꿇은 아들들을 바라보았죠.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죠. 3천만 원. 싸게 쳤다. 내 퇴직금에서 절반 낸다. 나머지는 너희 둘이 채워 넣어라. 큰아주버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아버지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죠. 작은 아주버님은 아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님들이 남편들의 눈총을 받으며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거실에 핸드폰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어요. 띠링, 띠링, 띠링. 성훈의 핸드폰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죠. 큰아주버님이 먼저 송금했어요. 750만 원. 아내를 한번 노려보고는 고개를 돌렸죠. 작은아주버님도 뒤따랐어요. 또 750만 원. 입술을 꽉 깨문 채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정우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더듬더듬 눌렀죠.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결국 정우가 핸드폰을 빼앗아 대신 송금했죠. 띠링. 1,500만 원 입금 완료. 성우는 화면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표정에 변화는 없었죠. 성훈이 무릎 꿇은 가족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돈은 받았습니다. 성훈이 몸을 돌렸어요.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섰죠. 고개만 돌려 말했어요. 이제 병원으로 오세요. 당사자한테 직접 사과하셔야죠. 용서는 미진이가 하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성훈의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죠.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들어섰죠. 하나같이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맨 앞에 섰고 형님들이 뒤를 따랐죠. 미진이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문 앞에 선 시댁 식구들을 보자 몸이 굳어졌죠. 반사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10년 동안 몸에 밴 공포였죠. 성훈이 침대 옆에 서서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죠. 미진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침대로 다가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평생 며느리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여자였어요. 그 시어머니가 지금 미진의 눈앞에서 멈춰섰죠.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싹였죠. 뒤에서 정우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재촉하는 소리였죠. 시어머니가 미진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죠. 1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일해온 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목소리만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났지. 귀한 남의 딸한테. 형님들도 다가왔어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죠.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동서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작은 형님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다시는 얌체짓 안 할게. 용서해줘. 미진은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어요. 10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미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했죠. 앞으로 김장은 각자 해요. 저 이제 못합니다. 선언이었어요. 더 이상 호구 며느리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들도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훔쳤죠.